근데 하여튼 북쪽에서는 김정일이 이제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하게 되는데 여기 김정숙이 김정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죠. 그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여기가 김정일이고 여기가 김경희 그 장성택의 부인이죠. 어린 김경희였고 어렸을 때 김정일은 이뻤어요. 나이가 든다면 그 이뻤던 모습이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의 그 후계자로 지명이 되고 그거고 이제 주체 사상에 대하여 80년대에는 대하여라고 해갖고 아주 이 논문을 많이 봤습니다. 주체 사상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 논문을 봤는데 저는 이 논문이 잘 안 읽혔어요. 왜냐면 제가 이해하는 건 항일 무장 투쟁의 맥락 속에서 주체 사상을 이해하면 훨씬 쉽고 의미가 다가오는데 이거는 그 황장엽 같은 사람이 당의정을 입혀놓은 거예요. 주체 사상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좀 생명력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 그러니까 저는 주체 사상을 힘 있는 사상인데 철학적으로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북 쪽의 사회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관념론에 대해서 유물론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토대 위에서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 항일무장투쟁이라는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농민들이 사주팔자에 그냥 운명이 다 결정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 있어. 이제 이런 힘을 갖고 주었었던 그 위대한 개똥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가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거하고는 좀 거의가 멀게 무슨 뭐 철학적 용어를 갖고 뭐 굉장히 이제 뭐 훌륭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 주체 사상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면은 이북책을 이나 뭐 옛날에 읽었었던 노트 만드는 거 한번 보고 가야 돼. 그만큼 머리에 안 남는 거예요. 와닿질 않으니까. 매년 한 번씩 의식성, 자주성, 창조성,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하면서 이제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하여튼 이 주체 사상의 대열을 갖고서 김정일이 후계자가 됐는데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늘 후계자 갖고 말씀했거든요.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게 인표를 그 후계자로 정식 지명을 했다가 인표가 비행기 탈출을 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북쪽 내에서의 권력 투쟁으로 헌법에다가 그 후계자로 명시를 했었던 사람이 이렇게 되고 소련은 어때요? 암투 거치면서 이상밖에 인물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스탈린이 또 레닌이 점찍었던 후계자는 아닌데 그렇게 잡게 되고 스탈린 사후에도 또 엉망진창의 과정들을 여러 차례 겪게 되는 걸 보면서 이게 후계자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로 이어지면서 왔고 그리고 또 이 가령 헝가리 사태라든가 천안문 사태와 같은 그런 혼란을 북한은 겪질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본다면 그 정치 체제가 상당히 안정돼 있는 상태로 온 거예요. 물론 90년대 후반에 대기근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까딱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고 지도자 체제를 3년이나 만 3년을 비워놨었잖아요. 그만큼 엘리트 체제 내부가 안정돼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은 김정일과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사이좋게 부재지간에도 같이 이렇게 가는데, 자 우리 사도세자 권력은 부재지간에도 공유하지 못한대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서 황제 이름을 후계자를 2세라고 지었죠. 그건 뭐예요? 3세, 4세, 5세, 100세, 1000세 그렇게 내려갈 걸 생각하고 2세라고 했는데 2세에서 망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3대 세습을 했을까? 권력은 부재지간에도 공유하지 못해서 사도세자 두지에다 하다 죽였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권력을 공유하고 20년을 갔잖아요. 그러고 3대도 이렇게 내려앉고 김정일이 이제 그 사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여기 이게
김정은이 이렇게 울고 있고 그 뒤에 아주 파리한 그 김여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희호 여사가 조문을 하셨었죠. 그때 이번에 이희호 여사 돌아가셨을 때 저는 김여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는 그 하여튼 김여정이든 하여튼 특사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논리인가 세의단에 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계셨으면은 왔을 겁니다. 근데 국내에 안 계시니까 그 안 온 게 아닌가. 저도 물상을 가서 뭐 그 김홍업 씨, 김홍걸 씨 그 두 분하고 우연히 좀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두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안 계셔서 참 그 못 오게 됐다고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는데, 이때 이제 하여튼 그 뭐 여기가 이제 아들 딸이니까 당연히 섭섭서로 했지만, 요거는 이제 김일성 주석 돌아가셨을 때예요. 김일성 주석 돌아가셨을 때 사진이 인터넷에 의외로 없네요. 김정일 그 위원장 그 돌아가셨을 때 사진은 많아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깜짝 놀랐었던 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민영원단이라고들 흔히 얘기했는데, 그 이분들이 왔다가 이제 차 타고 가다가 비가 왔는데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잖아요. 그 플래카드를 여기 있네. 그러니까 그 6.15 정상회담 때 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악수하는데 그게 비를 맞고 있다고, 나무에다가 그러는 거. 그걸 갖고 이렇게 정말 발을 동동 굴르면서 울어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했죠. 이제 김정일만 맞는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도 비 맞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사진이 그렇게 비 맞는 걸 갖고 이렇게 하나 했는데, 아마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뭐 박정희가 죽었을 때도 또 실제로 이제 할머니들 많이 우셨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게 뭐 사람들이 정말 그 주체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너무 슬퍼하는 장면들이, 이게 그때 겨울 되게 추웠는데도 이렇게 여성들 길거리에서 다 울고 할머니들 몸을 못 가누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하여튼 그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김일성의 지위는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을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카스트로나 티토나 거기에 비하면은 혁명의 승리자가 돼서 착 입성하는 그거는 못했죠. 근데 딱 그 다음 급이죠. 그 다음 급. 그러니까 동구는 무너지는데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혁명이 이식된 혁명이냐, 그 김일성의 어떤 자체적인 투쟁, 대중들로부터 투쟁력을 인정받은 바가 있느냐. 거기서 소련이 무너지는 그때 동구가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는 그 충격파에 북한이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체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거는 살아남은 나라가 중국, 쿠바, 베트남, 조선이거든요. 조선과 베트남은 분단 국가지만 제국주의와 상대로 치열한 전쟁을 겪었고, 중국과 쿠바는 독자적인 혁명에 성공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었던 첫 세대 창업자, 그런 창업자로서의 영광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스탈린 같은 사람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스탈린이 철권을 가져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 사람이 갖는 거고, 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제가 김일성 10주기의 마지막 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형제들의 수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명령이가 얘기한 식으로 하면 민족의 태양이라고 부를만 한 거죠. 아무랬던 식의 뭐 대중들에게 희망의 원천이었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런 사람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분단의 현실은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부르는 걸 부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저는 김일성의 존재를 형제들의 수령으로,
민족의 태행이라고 부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북녘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 그들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뭐 이승만 밑에서도 살아보고 박정희 전두환 밑에서도 살아봤는데 어때요? 수틀리면 우리가 쫓아냈잖아요. 저는 이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수틀리면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안 했겠습니까? 저는 이북이란 나라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쉽게 동화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선택을 한다면 남쪽이 더 익숙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이북이란 나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평가하지 말라. 항일발치산들이 세운 나라가 뭐냐? 항일발치산들이 누구예요? 머슴 살고 했었던 사람들. 자기 누이가 일본 순사 처벌로 끌려가는데 어쩔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굴르던 사람들이 장군이 되고 장관이 된 나라예요. 사실은 그게 동학농민군의 꿈이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큰 나라한테 아부하지 않고 좀 자기 목소리 내지 않는 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사실 연개소문 죽고 처음이잖아요. 중국한테 큰 소리 치고 미국한테 큰 소리 치고 하는 게. 근데 그 대가 치고는 참 혹독했죠. 혹독한 대가를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3대 세습이 됐다, 뭐가 됐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평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거를 10년 전에 아직 김정은이 나오기 전이었던 시대, 3대 세습이 되기 이전이었는데, 이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레닌이 되기에는, 우리 김일성은 레닌이 되기에는 너무 오래 살았어요. 레닌이 일찍 죽었잖아. 호지민이 되기에는 자식과 친척이 너무 많았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란 나라를 세우고 지켰다. 그 점에서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김일성이 죽고 25주기가 됐어요.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란 나라는 미국에서 정말로 알려지지 않은 나라. 너무 변덕스러운 나라라고 평을 했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늘 평을 했습니다. 근데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 뻔해요, 이 부분. 김일성이 1930년대 했었던 연설, 50년대 했었던 연설이 우리 당의 변함없는 방침이래요. 노동신문에 전문이 실려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나라입니까? 너무 예측이 뻔하죠. 다만 뭐냐면 미국이 그렇게 목을 쥐었는데, 그럼 딴 나라 같으면 눈 깔고 무릎 꿇고 그랬어야 하는데 바짝 버티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니까 그게 미국이 다른 나라들 겁박했을 때와 다르니까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지. 것이죠. 이제 그런 단계에서 하여튼 지금 고비고비를 넘어서 이번에도 사실 더 예측 불가능하고 더 변덕스러운 사람은 트럼프 아닌가요? 근데 하여튼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낸 변화, 변화의 주도권을 트럼프가 또 일정하게 행사하는 것, 이전에 미국의 주류 사회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저께 좀 기분 좋지 않으셨나요? 저는 김정은도 할아버지한테 25주기에 좀 보고할 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김일성이 생각했었던 통일된 민족국가, 그거하고는 이제 방향이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남쪽이든 북쪽이든, 사실 이승만도 통일된 민족국가를 꿈꿨었던 사람이고, 김일성도 그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통일된 민족국가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통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김일성이나 이승만이 생각했었던 통일된 민족국가의 상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리고 또 통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하나가 돼야 돼가 아니라 일국가 이체제면 어떠냐,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인정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조금 여유 있는 방향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김일성이 죽고 3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쪽은 뭐 이승만 노도부터 헬렌 노도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또한 그 3대 4대가 지난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그때 한국 전쟁 때 싸우던 그 의식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젠 새로운 그 기운으로 21세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김일성도 죽고 25년이 지났고 우리가 이제 이미 21세기면 20세기의 적대 관계를 떨치고 20세기 대립구도 일제냐 민족이냐의 그 정말 그 사생결단의 싸움을 했었던 게 김일성 시대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그냥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단은 어때요? 분단의 원인은 거기서 찾을 수 있지만 분단의 해소를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 친일명사전 같은 거 이어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도 만들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대립구도를 그대로 남북관계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서는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한 사회 내부에서 통일로 가기 위해서 또는 남북의 화해와 공존을 위해서 일정하게 필요한, 그리고 보수 쪽에서 사실은 이런 작업을 보수가 스스로 했어야 할 작업이죠. 헌법이나 가치 위에서 보수가 스스로 그동안에 어떤 잘못을 했나를 스스로 정리해야 하는데 그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21세기에는 남과 북이 또 남도 내부에서도 좀 더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전망을 갖고, 그렇게 되면 여유 있게 김일성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김일성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세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김일성은 저는 그 20세기에 적어도 자기가 규정했었던 20세기에 혼신을 다해서 정말 세계와 더불어 살다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가 세상을 뜬 지도 벌써 25년이 됐네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 그렇게 김일성 살아있을 땐 얘기를 했는데 김일성이 죽고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김일성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범 논리 뭐 이런 걸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김일성, 20세기 맥락에서의 김일성을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럼 21세기의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한 발 떨어져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